네, 안녕하세요. 텐투플레이 이은경입니다. 메타버스 설계자와 입주자 측면에서의 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래에도 연일 주목을 받고 있죠. 아마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물론 포트나이트, 제페토, 로블록스 등도 매우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1년 전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말했었는데 이미 메타버스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뉴스에서 들을 때와는 달리 막상 메타버스로 직접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막막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웨비나를 통해서 그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라도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1992년 미국 SF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고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의 시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텐투플레이는 지난 4월에 메타버스 백서를 발간하면서 약 20년간에 걸친 메타버스 연구 자료들을 조사해서 이들이 과연 메타버스를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바타, 사회경제적 활동, 현실 세계와의 융합, 3D 등이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참고로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 갖고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분류한 이 분류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 2006년 연구가 이 메타버스 분류의 출처입니다.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하죠. 앞선 그 연구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는 넓은 의미로는 사용자가 접속해서 들어가는 가상 공간, 좁은 의미로는 사용자가 아바타로 접속해 자유롭게 활동하는 3D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메타버스의 일종인 셈이고요. 최근 뜨고 있는 디센트럴랜드나 제페토 등은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과학 용어가 그러하듯이 메타버스도 뚜렷한 정의에서 출발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 기술과 서비스를 아우르면서 진화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나 범위를 세세하게 논하기보다는 최근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메타버스 진입 전략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메타버스의 설계자, 입주자,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는 메타버스의 목적을 설정하고 공간, 시스템, 규칙 등을 이제 제공하는 주체이고요. 입주자는 메타버스에 가입해서 들어와 활동하는 개인 혹은 기업입니다.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페토의 설계자는 네이버 Z인 셈이고요. 그리고 제페토의 입주자는 2억 명을 돌파한 개인 사용자는 물론 제페토 안에서 홍보나 아이템의 판매 등을 하고 있는 구찌 혹은 나이키 같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페토에서의 활동은 맵 탐험, 아이템 제작 및 구매, 그리고 제페토 아바타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또 찍고 그걸 함께 공유하는 등의 활동들이 있겠죠. 메타버스의 설계자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많은 입주자를 끌어올 것인지가 중요하고 메타버스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어떤 메타버스에 진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설계자와 입주자는 메타버스에서의 역할이나 메타버스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자에게 메타버스는 그 자체가 자사의 서비스이자 플랫폼이고 입주자에게 메타버스는 자사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새로운 채널이기 때문이죠. 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메타버스를 현실과의 독립성, 그리고 활동 자유도 측면에서 두 축으로 나눠본 메타버스 지형도인데요. 이 중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들은 주로 활동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메타버스 내 활동이 현실과 독립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밀접한 부분도 있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나잇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원래 슈팅 게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설계자인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내에 파티로얄이라는 소셜 공간을 개장해서 활동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 아리아나 그란데 등 현실 세계의 유명 셀럽들의 공연, 그리고 실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무비나이트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현실과 보다 밀접한 활동들을 펼쳐가기 시작했죠. 포트나이트처럼 원래 포지션에서 화제의 메타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현재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활용해서 몰입도를 대폭 향상시킨 호라이즌이라는 메타버스를 준비 중이죠. 그리고 호라이즌 안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플랫폼보다 활동 자유도가 더 높고 현실과 밀접한 업무나 교제부터 현실과 독립적인 게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 밀착형 종합 플랫폼인 구글, 애플, 카카오 등도 몰입도를 높이고 활동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면서 현재 빅테크로서의 입지를 메타버스 시대에까지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의 메타버스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비영역의 메타버스조차도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궁극의 메타버스는 이보다 훨씬 진화된 모습일 텐데요. 아직 궁극의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일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지형도를 기반으로 그 방향성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점점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고 현실과의 독립성 및 밀접성을 폭넓게 확보하고 그리고 몰입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화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타버스 설계자로서 활약할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블록체인이나 NFT 등의 기술은 현실과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시스템을 이어줌으로써 현실 밀접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VR, AR, 3D 등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몰입도를 높이는 데 주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처럼 게임 기반에서 시작이 됐는지, 페이스북처럼 SNS 기반으로 확장을 했는지, 혹은 디센트럴랜드처럼 아예 메타버스를 타겟해서 새로 만들어졌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차세대 메타버스는 분명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와 같은 그런 메타버스가 현실에서도 경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업, 사업, 플랫폼들은 언제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세계 확장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류 최초의 활동 무대는 물리적 세계죠.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세계고요. 근데 1980년대 웹의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90년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이 웹 세계는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죠. 구글과 아마존이 웹을 무대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정보 검색, 이메일, 온라인 쇼핑, 인터넷 강의 등 물리적 세계의 여러 활동들이 웹의 세계로 확대가 됐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앱의 세계가 새로이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의 상용화에 따른 결과인데요. 인터넷의 힘에 모빌리티가 더해져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모바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IT 업계뿐 아니라 금융, 광고, 교육, 게임,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앱의 세계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플랫폼을 지닌 구글과 애플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개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웹과 앱에 이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단일 비즈니스나 단일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등의 선도적 게임 업체가 개척을 해가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가 이 헤게모니를 이어서 넥스트 빅테크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혹은 현재 빅테크인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이 VR, AR 등을 상용화하면서 패권이 뒤집힐지가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가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입주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고 설계자에게는 빅테크로의 도약의 기회인 메타버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설계자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앱 생태계를 살펴보더라도 안드로이드나 iOS에 올라가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이제 좋은 전략이지만 아예 그 생태계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이 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탐나는 자리이니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바일 앱의 경우도 초기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외에도 신비한 블랙베리, 삼성 등 다양한 운영체제가 경합을 하다가 점차 지금의 양강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플랫폼이 지닌 네트워크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이는 메타버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메타버스에서도 설계자는 결국 궁극적으로 둘에서 셋 정도 살아남을 거라는 예상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설계자로 유망하고 또 어떤 기업이 입주자로 적합한지를 앞서 살펴본 지형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 영역은 구글, 애플 등의 종합 플랫폼이죠.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고객과 빵빵한 비즈니스 역량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의 영역입니다. 아주 유력한 설계자죠. 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메타버스 부상을 선도해가는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드가 된 활동들, 즉 게임이나 SNS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주 기업을 확보하고 현재 주 고객층인 Z세대 외에 다른 고객층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C의 경우는 현실과 밀접한 단일 서비스 플랫폼들이 속해 있는데요. 금융, 교육, 투어, 커머스, 의료 등의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영역에 있는 기업은 현재 핵심 역량이나 고객층 측면에서 메타버스 설계자보다는 입주자로 포지셔닝하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메타버스에서만 가능한 고객 경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금융기업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보다 좀 더 대면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메타버스에 고객 창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사례죠. 그러나 C 영역에 있다고 해서 메타버스 설계에 도전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폴리스를 업무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예입니다. D의 경우 페이스북 등의 SNS 플랫폼이 대표적인데요. 기존 사용자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설계자로서의 도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틱톡 정도의 규모가 아닌 중소규모의 플랫폼이라면 거대 메타버스에 병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역은 게임 플랫폼들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고민이 많을 영역입니다. 게임, 그중에서도 특히 MMORPG 등의 거대 게임들은 아바타가 있고 자체 세계관과 공간을 지니고 있고 플레이어 간 교류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메타버스 설계자로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나이트처럼 활동 자유도를 향상시키고 현실 밀접형 활동을 끌어와서 메타버스 설계자로 부상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미 메타버스가 춘추 전국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기존 설계자 대비 경쟁 우위가 없다면 유력 메타버스에 입주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유망한 차세대 비즈니스의 장이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메타버스의 함정도 있습니다. 앞서 메타버스의 설계자는 활동 자유도를 높이고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건 메타버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적은 옵션이 주어질 때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선택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역설은 실험으로 증명된 행동 경제학 이론인데요. 집에서 이제 TV 리모컨으로 시청할 프로그램을 고르다가 수백 개의 채널을 그냥 넘겨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볼만한 프로그램이 나와도 뒤에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고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선택을 미루다가 결국은 결정을 못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수만 개의 컨텐츠를 가진 넷플릭스는 이 문제를 맞춤형 추천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시청 데이터로 시청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쇼핑 데이터로 쇼핑 아이템을 추천하는 기존의 추천 시스템과는 달리 메타버스에서의 추천은 좀 더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메타버스에서는 게임, 쇼핑, 탐험, 소통, 생산활동까지 기록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서로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앞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데이터를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동질적인 데이터로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질적 데이터들을 행동경제학 모델링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고 유저들을 세밀히 분류한 뒤 활동, 구매, 이탈 등의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 텐투플레이는 게임에서 이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자체 솔루션인 텐투플레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에서도 행동경제학 AI 기반의 유저 분석 및 맞춤 추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텐투플레이는 메타버스 시대가 얼른 본격화되어서 입주자들의 메타버스 탐험을 더욱 즐겁게 가이드할 수 있는 텐투플레이 솔루션을 이제 빨리 사업화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초기 단계인 메타버스가 언제 얼만큼 커지게 될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5년에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한 6배 증가한 2,800억 달러, 그리고 PwC는 2030년 메타버스가 약 1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은 주로 VR과 AR 시장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규모를 추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VR, AR이 차세대 메타버스의 특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현재 주력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VR, AR 기반이 아닌 만큼 이 전망치가 메타버스의 파급력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생태계는 인프라 기술, 설계자들의 기획 및 기술, 그리고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입주 기업들의 활동과 이를 아우르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지원 기술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는 더디게 진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각 영역에서 여러 선도 기업 및 신생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근미래에 메타버스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설계자와 입주자로 나누고 메타버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현재 비즈니스 특징에 따라 메타버스에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은 게임 개발사인데 게임 개발사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셨어요. 네, 그 게임 개발사들이 특히나 지금 메타버스 이 개화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트나잇이나 로블록스 등의 게임 업체가 이미 메타버스로 성공적으로 이제 변신을 꾀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게임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 게임에서 활동의 자유도와 행동의 자유도와 또 현실과의 밀접한 어떤 그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자사 게임 기반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아예 그냥 기반 기술 바탕으로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디센트럴랜드가 상당히 유망한 메타버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고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비즈니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디센트럴랜드는 가상 공간을 판매하는 어쩌면 이제 사이버 부동산 업체 같은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지금은 아주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상당히 다양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활동 자유도가 매우 높고 또 그 안에서 그 디센트럴랜드의 가상화폐, 지금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마나라고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직접 열고 그 비즈니스로
현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실과의 밀접성을 많이 높이는 방향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메타버스가 이제 투자 측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설계자로서의 움직임은 주요 게임 업체와 또 빅테크 기업의 그 동향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입주자로서 아주 활약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구찌를 좀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찌가 로블록스에서 자사 가방을 아이템으로 판매를 했는데 실제 가격이 이제 아이템 가격이니만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5, $10 뭐 그 정도였는데 이게 그 안에서 리셀링이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그 구찌 가방의 가격이 실제 가방의 가격보다 더 높은 몇천 달러 수준으로 판매가 됐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굿테크네요. 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냥 애들 뭐 놀이 공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큰 경제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동균 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선도자들 중에서 게임 회사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게임들 특히 좀 자체 세계관과 자체 공간을 가지고 아바타로 입장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들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MMORPG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 MMORPG 세계는 어쩌면 그 자체로 이미 메타버스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그거는 현실과 너무 독립적인 어떤 작은 세계, 게임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요. 게임 회사들이 특히 이런 게임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능력, 아바타를 이제 생성하고 그 아바타들끼리 그 안에서 교류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트나이트가 했었던 것처럼 지금의 메타버스들이 갖고 있는 몇몇의 특징을 가진 이벤트들만 추가를 한다면 메타버스의 진입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비교적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AB 스튜디오님께서 메타버스에 입주자와 설계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게임사는 이 둘 중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네, 게임사는 둘 다 아주 가능한 되게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자는 궁극적으로 몇 개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메타버스든지 그 안에서 유저들이 즐겁게 활동하기 위한 컨텐츠로서 게임은 상당히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사마다 각자의 특색과 또 어떤 비전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MMORPG 등의 거대 게임 기술을 강하게 갖고 있는 회사는 설계자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캐주얼 게임들 같은 경우는 입주자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기업이 메타버스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참 어렵고도 본질적인 질문일 텐데요.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과연 메타버스를 설계자로서 디자인을 할 건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메타버스의 입주자로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계자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 메타버스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일 것 같고요. 입주자로 들어간다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메타버스들이 꽤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메타버스는 어디일지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존 웹이나 앱과는 다른 메타버스만의 고객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투플레이의 메타버스 활용 게임 산업 선정 관련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실 아직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추천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그 기술은 게임 솔루션인 텐투플레이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활용해서 지금 뭐 어떻게 선점했는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조금 이른 것 같고, 앞으로는 좀 큰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협력을 해서 그 안에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분석과 추천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게임 플레이할 때 인간이 플레이하는 게 좋은지 NPC가 플레이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성장성이 있을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이 같이 게임을 해야지 더 이제 재미도 있고 그 뭔가 네트워크 이펙트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메타버스 안에서 충분히 유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 종류의 게임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NPC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큰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게임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메타버스라면 NPC보다는 또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메타버스 세계관 내에서의 윤리, 법률 문제는 어떻게 정하고 누가 정해야 할까요?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기술은 상당히 꽤 올라와 있는데, 이 기술을 현실에 직접 이제 도입을 해서 상용화가 됐을 때 뭐 법률 문제, 뭐 어떤 보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언어 폭행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플랫폼을 설계하는 플랫폼 설계자 입장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최대한 이런 이슈가 없게끔 설계를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점점 커지면 이게 이제 뭐 어떤 정부 차원에서 혹은 어떤 산업단체 차원에서도 제재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분야 어디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이것도 참 핵심이 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교육 분야에 좀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 분야를 좀 킬러 컨텐츠로 해서 메타버스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실습, 뭐 해부 실습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기계를 다루는 그런 뭐 일을 한다든지, 뭐 비행 조종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로 직접 하기 어려울 때 어떤 VR, AR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확장이 되면은 더 실감나고 더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분야라고 생각해서, 교육업체들이 메타버스에 적합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잘 맞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큰 효과를 서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교육 말고도 많은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금융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유저 유입하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유저 유입 마케팅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 유저 유입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타버스만이 가지고 있는 웹이나 앱과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경우에서 그 한강 고수부지를 이렇게 정말 실제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행사를 이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할 수 없는 메타버스에서만 가능한 그런 행사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메타버스만의 그런 특징적인 이벤트 혹은 서비스를 일단 만드신 후에 이 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유저 유입을 먼저 하시면 그렇게 들어온 유저들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구나를 이제 느끼시면서 그 유저 유입된 분들이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네.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DBR 스페셜 리포트로 메타버스의 그 진입 전략에 관한 리포트도 실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DBR 스페셜 리포트 이번 9월 거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